자, 2019년 수능,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 사회지문인데, BIS에 대한 이야기죠. 뭐, BIS가 뭔지는 뭐 모르겠고, 읽어보면 나오겠죠? 일단, 지금 이게 우리 독서 3단계 교재. 맨 마지막 쪽에 위치해 있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 해설을 뭐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풀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 안에서 독해도 문제 풀이도 이루어질 겁니다. 일단 보시면 판단부터 해야 돼요. 판단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지문 읽을 때 맨 처음에 흐름 잡으라 그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풀고 나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에서 문단 요약을 하라 그러죠. 그걸 지금 하면서 문제를 첫 번째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문제가 6개가 있죠. 그냥 임의로 1, 2, 3, 4, 5, 6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문제인지 다른 말로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복잡이라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이해가 필요한 문제인지 이것을 일단 판단을 할 거예요. 표면적으로 판단을 하고 먼저 푸는 순서부터 정할 겁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 이 내용 전개 방식은 제가 항상 말하죠. 큰 흐름,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단 정리, 큰 흐름 잡는 거. 이것은 구체적인 이해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죠? 알 수 있는 내용. 이것도 발췌하는 식으로 보면 될 거예요. 선지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이해가 특별히 깊게 필요하진 않은데 만약 선지에서 추론식의 선지가 나오면은 이해를 조금 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를 조금 필요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직접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 이해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에서 뭐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리고 뭐죠? 보기 3점 문제죠.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은 나중에 풀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제가 뭐죠? 다섯 번째 문제는 기억에 대한 예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추론 문제이긴 하되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가 없고 특정 부분만 봐주면 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문제풀이에서 우선순위에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어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해가 필요 없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먼저 풀어야 될 녀석은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녀석을 지문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며 풀 거라고 일단 잡고 들어갈 건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지 볼 거예요. 문제 좀 잘라 올게요. 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고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지문을 훑어봐야겠죠? 보시면은 뭐 국제법, 조약, 국제관습법, 규범 뭐 이런 녀석들이 있다. 반면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녀석도 있다. 국제기구에서 뭐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BIS 비율 규제라는 녀석이 있다. 요 녀석들은 좀 특이한 느낌인데 이처럼 여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규범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가진 예시가 바로 BIS 비율 규제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봐보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BIS 비율이라는 이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바젤 1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그러고 이 녀석이 한계가 드러나자 바젤 2 협약, 바젤 2 협약이 2004년에 드러났다 그러고 도입되었다 그러고 그리고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드러났다 그러죠. 그리고 바젤 협약 그리고 바젤 위원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지문의 주인공은 바젤 협약, BIS 비율 규제와 그에 연결된 바젤 협약이라는 녀석이에요. 그쵸? 지문 흐름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BIS 비율 규제와 바젤 협약의 지금 이게 몇 문단이야? 뭐 하나, 둘, 거의 세네 문단에 가깝게 바젤 협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젤 협약이 어떤 식으로 돼요? 1, 2, 3으로 되죠. 바젤 협약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지문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변천사 딱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 있고요.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뒷부분을 보셔도 규범성이라는 녀석, 이 바젤 협약이라는 녀석의 규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방금 전에 맨 처음에 봤던 이 BIS 비율 규제와 그리고 바젤 협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죠? 정리가 됐죠? 처음에 읽을 때 이 녀석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요게 맞다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좀 쉬운 게 뭐냐면 변화 양상, 변천사라는 내용이 다른 녀석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바로 1번의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 여기에서 이제 큰 흐름은 파악을 했고 이제 살짝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바로 다음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 녀석은 내용 일치 문제죠. 그냥 찾아줄 거예요. 발췌하는 식으로. 자, 조약에 대해서 조약은 어쩌고 저쩌고가 원칙이다라고 하니까 조약을 찾아줘야죠. 근데 조약은 우리가 처음에 흐름 잡을 때 이미 동그라미 쳤어요.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권리와 의무를 합의하여 창출하고 그럼 당연히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창출하는 걸로 끝나겠어요? 그 권리와 의무를 합의했다는 말은 그 국가들이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 국가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똑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어떤 걸 봐야 돼요? 1에서 2로 갔을 때랑 2에서 3으로 갔을 때를 보면 되겠죠. 1에서 2로 갔을 때랑 2에서 3으로 갔을 때만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를 스르륵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변경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였는데 이 변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조금 그러니까 개정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 3번 선지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주안점이 있다. 이거 근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랑말랑한 법이랑 딱딱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지문을 안 봐도 3번이 답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딱딱한 그리고 말랑말랑한 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떠한 제도가 딱딱하다, 어떠한 제도가 말랑말랑하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느껴지죠? 제도가 딱딱해. 이 제도에서 무언가 도의적이고 무언가 유도리 있고 무언가 봐주고
무언가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하고 그런 의미 방금 내가 반대되는 걸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말랑말랑하는 뭐예요? 유도리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건 딱딱하는 뭐 하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스트릭트라고 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딱딱한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제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랑말랑한이라는 단어 안에 신뢰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단어이고 제재는 신뢰는 강제성이 없는 단어, 유도리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자,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회원들에게, 이거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면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르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비한 딱딱한 법은 어떤 녀석일까요? 무조건 하세요가 되는 거겠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겠죠. 그렇다는 말은 강제성이 있다는 녀석이겠죠. 강제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녀석은 제재와 신뢰라는 두 단어를 바꿔주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꿔줬기 때문에 3번이 답. 여기서 3번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말랑말랑한 법이랑 딱딱한 법에 대한 이해를 끝냈어요. 그리고 5번째 문제에서 말랑말랑한 법의 예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문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5번째 문제 왔고요. 자, 이런 단순한 밑줄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제나 그 밑줄 쳐져 있는 녀석의 근처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치환한 게 답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정리한 것이 뭐죠? 이 단어를 무엇을 이 단어로 정리한 거예요?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정리를 한 것인데 이런 현실은 뭐죠? 이런 현실은 쓸게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이러한 현실을 용어로 제정한 것이 말랑말랑한 법, soft law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 녀석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녀석이 시행한다 라는 뉘앙스로 찾으시면 이 두 개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선지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 라는 말, 이것 때문에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아니라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회원이 아니면 이라는 말이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라는 말인 거죠.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는 말랑말랑한 법입니다 라고 해서 이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회원이 없는 국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단원 문제는 저는 원래 단원 문제는 잘 안 푸니까 패스하고 이제 생각이 좀 필요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미리 안 풀어보고 지금 여기서 같이 풀 거예요. 자,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거나 당연히 여기서부터 봐주셔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바젤 1협약, 바젤 2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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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협약에 따르면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후반부에 존재한다면은 거의 여기 정도까지는 봐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여태까지 뭐 했어요? 이런데 첫 문단이랑 이 마지막 문단이랑 그리고 뭐 이런데 대충 훑어보면서 문제를 풀었죠. 여기서 안 건드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마 3점 문제도 여기서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에서 나올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건 좀 이따 문제를 봐야 알겠죠. 자,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근데 보니까 이것도 찾아서 봐주는 녀석인 것 같죠. 근데 BIS 비율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BIS 비율이 무엇이냐?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이 뭔지 아나요? 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라는 말인데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은행이 사람들이 대출을 하는 걸 가지고 돈으로 굴려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금한 걸 전부 다 100% 굴려버리면 사람들이 예금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돼요? 이거는 근데 그 지급준비금 지문 기억나나? 지급준비금 얘기할 때 하는 지급준비금 설명이랑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돈을 찾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그 은행은 재무적으로 건전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이게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게 제일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자, 바젤 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이 사람들이 정하는 규제 비율이 8% 정도라는 겁니다. 이 식이 뭐냐? BIS 비율이란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 곱하기 100이라는 이 BIS 비율이 8%보다는 높아야 한다. 8보다 높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거 단어를 잘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검색해서 이해를 하세요. 엄청난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정의 정도는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한 거래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위험 가중치는 뭐야?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부여가 됐대요. 위험 가중치라는 것이. OECD 국가를 너무 잘 봐주는 거 아니야? 전혀 위험하지 않대. 회사채는 100%가 뭐 위험 가중치 1 수준이래. OECD 국가도 망할 수 있습니다. 뭐 안 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후 만약에 망하는 OECD 국가 생기면은 이 위험 가중치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쵸? OECD 국가의 국채에. 아무튼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하는 요구가 이거 오타인 것 같네요.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 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1 협약이 1990년 전에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 문장이 이해가 안 가면은 제가 문장 해설을 해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이 문장을 스르륵 읽으면서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될 정도까지는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강의가 아니라 본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젤 1 협약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2니까 1 이야기를 한 것을 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근데 답은 뭐 이건 어차피 틀린 말이고 답은 2, 3, 4 중에 하나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젤 2 협약이 제일 길고 바젤 2 협약의 선재가 3개니까 이 중에 답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볼게요. 순서대로 쉬울 수도 있으니까.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계산을 해줘야겠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녀석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 자기 자본이라는데 이 녀석 중에서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이 되는데 이 시장 위험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 위험이 늘어나게 되면 위험 가중치를 곱해야 되는데 시장 위험이 늘어나게 되면 이 위험 가중치가 더 위험하다고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위험 가중 자산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 결과는 분모가 높아지니까 분자는 그대로면 결과값은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맞죠? 2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로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이 BIS 비율은 잠깐만 뭐야 이거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곱하기 100이면 이건 높아지는 건데? 근데 이게 답이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대충 보고 있나? 아, 음, 회사채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는 거니 이거 지금? 지금 나만 모르니? 잠깐 생각을 하고 올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방금 전에 생각하고 온다고 하고 일시정지 했는데 그 이야기 하자마자 1초 만에 지금 이 생각이 나가지고 보시면은 회사채라는 녀석인데 이거는 신용위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방금 전에 시장위험까지 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깊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신용위험은 이미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게 바젤 1 협약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바젤 2 협약에서 신용도를 고려하도록 수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신용 위험까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바젤 1 협약에서 신용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젤 1 협약에서 신용 위험 반영의 경우에는 회사채는 100%로 이미 고정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변수는 시장 위험인데 이건 신용 위험이랑은 다른 녀석이다라고 하니까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은 헷갈리게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지. 너무 쉬운 건데. 적절한 게 아니죠.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제 바젤 2 협약을 봅시다. 어우, 식은땀 났네.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래요. 위험 가중자산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여기 보이네요.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자기 자본이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니까 더 좋은 거죠. 더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라는 이거 그냥 사실 확인 문제네. 동일하지 않습니다. 3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OECD 국가의 국채랑 그리고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된다는 것은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하고, 그러니까 OECD 국가의 국채 대신에 회사채, 이게 회사채가 더 위험 가중 자산치를 낮춘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부터 150까지고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니까 OECD 국가의 국채가 더 큰 위험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 OECD 국가의 국채를 회사채로 바꾸면 이 위험 가중 자산은 이 1협약일 경우에는 무조건 위험 가중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그쵸? 1협약의 경우에는 무조건 위험 가중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들어갔는데 이 협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떠한 나라일지, 어떠한 회사인지에 따라서 회사채가 OECD 국가의 국채보다 더 위험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높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위험 가중 자산이 낮아진다라고 항상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낮아질 수는 있겠죠. 위험도가 더 높은 OECD 국가의 국채를 위험도가 아주 낮은 회사채의 국채로 바꾼다면 위험 가중 자산이 되게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말도 제대로 안 나요. 튜래 튜. 시장 위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얘가 결국 맞는 말인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앞에서 되게 헷갈리게 만들고 이 마지막은 그냥 이 한두 줄 이 근거 가지고 바로 찾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 가지고 안 풀린다고 막 으아 하면서 나는 풀어줘야 하니까 고민을 한 건데 보통 시험에서는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리고 다른 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먼저 판단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쉽게 답을 낼 수 있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바젤 3 협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해설 찾아봐도 잘 나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네요. 자, 아름다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일단 그냥 풀어볼게요.
보시면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은행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갑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왜냐면은 여기서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밖에 이 예시를 안 들어줬으니까요. 그리고 바젤 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래요.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가 유일하게 안 봤던 부분이 뭐죠? 유일하게 문제 혹은 정답과 근접하게 안 나온 부분이 뭐죠? 제가 아까 문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는 방금 전에 이 전 문제 이야기할 때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뭐 한 여기 정도까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까지 해가지고 3점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답이 여기까지 해서 나왔죠. 여기까지 보면서. 그래서 3점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바젤 3 협약에 대한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바젤 3 협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선지가 답인지부터 판단을 할게요. 바젤 3 협약 어딨죠?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갑은행이 위험 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이것을 플러스 10억 원 증액해서 30억이 된다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이라고 하는데 이건 계산을 해야죠. 위험 가중자산부터 더하는데 뭐예요? 1000억입니다. 1000억이고 그리고 자기 자본은 얼마죠? 원래는 50, 40, 20이니까 90에 110. 110억이었는데 이게 1000억에서 120억으로 늘어난 거죠. 이건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BIS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0.11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이거는 몇이에요? 11%고 이거는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대로 그대로 공식 자기자본 위험 가중자산 분수로 해가지고 그냥 곱한 거예요. 12%, 11%가 나왔어요. 그리고 갑은행이 위험 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이 뭐죠?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할게요. 보완된 기준이 뭐죠? 여기 있죠.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이게 1번. 그리고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일단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됨으로써 5, 6, 7, 8 제외됨으로써 이 12%라고 이 바젤 협약 2에서 기준 잡았던 녀석은 이게 제외됨으로써 8%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완 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은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했다 그랬죠. 그런데 기본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기본 자본의 비율이 위험 가중 자산은 1000억으로 일정한데 1000억 분의 50 곱하기 100 하니까 이거는
5%로 바젤 협약 3에서 말하는 최소 6%에는 미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완 자본에 돈을 더한다고 기본 자본이 늘어나냐? 아니지.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인 거예요. 이 녀석을 맞게 하려면은 기본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4개 선지는 제가 해설을 안 할 건데, 이게 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때려 맞춘 게 아니라 최선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면 이건 수능이고 정말 엄선돼서 만든 지문일 거예요. 수능과 평가원은 그렇죠. 그리고 이 지문에서 문제에 쓰이지 않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사실 여기도 이렇게 있긴 있는데 바젤 1, 바젤 2, 바젤 3 협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이게 주인공인데 바젤 1과 바젤 2 협약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와 답이 나왔는데 바젤 3 협약에 대해서 문제와 답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문제가 바젤 2니까 선지에서라도 바젤 3를 찾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안 돌아가면 당연히 1, 2, 3, 4, 5 순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푼 거라는 것은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